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사회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조금 많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자연재해의 피해 줄이기랑 우리 국토의 인문환경,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는 54쪽에서 63쪽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 영상은 건너뛰고 교과서 54쪽입니다. 선생님 먼저 읽어볼게요.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지연이네 가족은 재난체험을 하려고 안전체험관에 다녀왔다. 안전체험관은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실제와 비슷한 상황에서 익힐 수 있도록 만든 곳이다. 지연이의 일기를 읽어보고 지연이가 안전체험관에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지연이 일기를 읽어볼게요. 음, 실감나는 재난체험. 오늘 우리 가족은 안전체험관에서 재난체험을 했다. 안전체험관에서는 태풍 체험, 지진 대피 체험, 화재 대피 체험, 교통사고 체험 등을 할 수 있었다. 태풍 체험에서는 초속 30m의 강풍을 맞았고, 지진 대비 체험에서는 지진 규모 7의 흔들림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자연재해 상황을 체험하면서 대처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전에 돌아가면은 여러분 안전체험시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1번 개인, 2번 회사, 3번 지방자치단체. 이거 뭐 쉽죠? 그냥 딱 봐도 답이 보이죠? 다음 안전체험시설을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 뭐 글에 나와 있죠. 글에 여러분이 글 잘 읽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나 부천시에 설립되어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조사해 보세요. 네, 이렇게 과제에 또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 55쪽입니다.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려면 자연재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재빨리 알려주는 예보와 경보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태풍, 폭염, 한파, 폭설, 황사 등의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 기상특보를 발령해 국민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상특보는 휴대전화의 긴급재난문자, 방송매체, 행정안전부나 기상청 누리집,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상특보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각 재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알아두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55쪽의 줄글 다 읽어봤어요. 55쪽에 사진 보면은 여러분 태풍 위성 사진 같은 거는 일기예보 같은 데서 볼 수 있을 거고 또 긴급 재난 문자 여러분 최근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봤죠? 네, 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지진 같은 거 나면은 최근에 뭐 강원도 지진 난 것도 재난 문자 받지 않았나요, 여러분? 네, 그런 거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과제는 아니고 이제 해볼까요, 같이?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 기상특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기상특보가 발령되는 자연재해는 뭐 태풍, 폭염, 한파, 폭설, 황사 등이 있겠죠. 다음 기상특보 중 경보와 주의보의 차이. 주의보는 경보보다 좀 약한 거예요. 여러분 뭐 태풍 주의보입니다, 태풍 경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태풍 주의보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를 좀 스치듯이 지나갈 때 보통 주의보가 많이 나오고요. 다음 이제 경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직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완전 가로질러 가는 경우 보통 그렇게 됩니다. 다음 지진을 특보로 예보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은 지진은 뭐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그러겠죠. 다음 기상특보가 중요한 까닭은 이제 국민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고요. 기상특보 확인 방법은 이제 뭐 긴급 재난 문자나 방송 매체, 또 행정안전부나 기상청 누리집,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글에서 나와 있었죠. 넘어갈게요. 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교과서 56쪽입니다. 뭐 집안에 있을 때 여러분 지진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좀 자주 발생하니까 지진이랑 태풍, 황사 같은 건 좀 알아두세요. 일본은 그래서 지진 훈련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해요. 일본이 지진이 우리나라보다 더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집안에 있을 때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무거운 물체가 떨어질까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탁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경험담을 말하자면은 선생님 대학교 때 이제 기숙사에 있는데 그 기숙사 옷장이 있어요. 옷장 위에 이제 좀 무거운 캐리어 여행 가방을 올려놨는데 보통 그런데 짐 많이 담아서 옮기잖아요. 이제 담아놨는데 그리고 그 또 침대가 있어요. 보통 그쪽이 발 놓는 곳에 옷장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하루는 귀찮아서 거꾸로 자고 있었는데 뭔가 흔들림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꽤 큰 규모의 지진이어가지고 그 사실 보통 잘 때는 안 느껴지는데 막 내가 자면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 눈을 떠보니까 약간 지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 재수가 나빴으면은 선생님 자고 있는 머리 위에 그 높은 데서 캐리어가 떨어질 뻔했어요. 선생님이 그 이후로부터 아 지진은 높은 데서 확실히 머리에 떨어지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안에서 탁자 밑으로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다음, 등교나 하교 중일 때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길거리에 있는 간판 같은 것도 떨어질까봐 일단 머리에 뭔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다음 승강기에 있을 때 이제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다. 내리고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외부에 있을 때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래요. 다음 57쪽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 방법. 지진. 건물 밖에서는 유리 간판 등 떨어지는 물건에 다칠 수 있으므로 손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위험물로부터 몸을 피한다. 네, 그렇고요. 홍수. 해안가나 하천 주변, 계곡 등 휩쓸린 우려가 있는 곳에 가지 않고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면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구조를 기다린다. 네, 그렇대요. 다음 태풍. 거센 바람에 창문과 창틀이 분리되지 않도록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시킨다. 선생님이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인가 사회 시간에 말했죠. 태풍 같은 거 오면은 유리에 테이프를 붙인다고 언급을 한번 하고 넘어왔을 거예요. 다음 한파와 폭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장갑, 모자, 목도리 등을 착용하고 눈이 쌓인 지붕이나 고드름이 있는 곳은 접근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뭐 밑에 비어 있는 거는 뭐 이제 황사는 뭐 외출할 때 마스크를 끼고 이제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깨끗이 씻는다 정도 되겠고 다음 뭐 폭염은 물을 자주 마신다 햇볕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네, 이거 말한 거예요. 다음은 이제 뭐 우리 집 지진 대비 점검표. 네,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화면 멈추고 한번 보세요. 교과서 58쪽입니다. 뭐 말판놀이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려면 해보세요. 넌 그냥 주제를 마무리할 때 그냥 놀이로 마무리하는 게 약간 그런 전형적인 그런 겁니다. 이제 교과서 59쪽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인문 환경. 선생님이 59쪽 다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의 변화를 살펴봅시다. 우리나라에는 5,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100명 중 50명은 여자이고 50명은 남자입니다. 100명 중 14살 이하의 어린이는 14명이고 65세 이상의 노인은 13명입니다. 이 말은 이제 어린이가 우리나라 인구의 14%, 노인이 13%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100명이니까 한 명이 1%로 계산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100명 중 3명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입니다. 3%가 외국인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모여 살까요? 100명 중 92명은 도시에 살고 8명은 촌락에 삽니다. 92%가 도시에 산대요.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의 50%가 사네요. 50명이 삽니다. 마을에서는 아기가 1년에 1명 태어나고 사람이 2년에 1명 정도 죽습니다. 따라서 2년 뒤에 마을의 인구는 101명이 됩니다. 아직 인구가 증가 추세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저출산 현상 이거는 뭐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과서 60쪽입니다. 선생님 60쪽도 읽어볼게요. 지연이는 우리나라의 인구와 관련한 신문 기사를 모아봤다. 신문 기사에서 각각 어떤 인구 현상을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콩나물 교실은 옛말, 남는 교실이 걱정. 이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말해볼게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한 반에 40명이었어요. 40명. 근데 이제
선생님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한 반에 60명, 70명이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보면서 읽어볼게요.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19년에 약 22명까지 떨어졌다. 초등학생 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저출산 현상 때문이다. 1950에서 60년대에는 출산율이 높아 학생 수가 크게 늘면서 전국적으로 교실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이때의 교실 모습을 콩나물이 자랄 때의 모습에 비유해 콩나물 교실이라 불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앞으로는 남는 교실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보이죠? 그래프 선생님이 항상 말했죠. 오른쪽이 무엇인지, 왼쪽이 무엇인지 확인하랬어요. 오른쪽 맨 끝에 보면 년이라 적혀 있고 숫자를 보니까 1963년부터 2019년이고요. 왼쪽 맨 위를 보니까 명 적혀 있고 20, 40, 60, 80, 100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사람 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 1963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65.2명.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반에 65.2명이 들어가 있었다 이런 얘기고 이제 2019년 보니까 22.2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 계속 감소했다. 다음 고령화 영상도 스킵하고 한번 볼게요. 이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야 할 때 평균 수명이 점차 길어지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 사회에 도달했다. 지금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때 2026년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란 말이 나오죠. 고령화 사회 여기 밑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읽어볼게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사회로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래프 다시 볼게요. 오른쪽 맨 끝에 년 그리고 숫자 보니까 1960년부터 이제 2026년 전망 나와 있고요. 왼쪽에 보면은 맨 위에 퍼센테이지 나와 있고 50, 15, 20, 25 되어 있네요. 보면은 1960년대에는 노인 인구가 그러니까 2.9%에서 2026년까지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에는 20.8%가 될 거다. 즉 이제 위 그래프랑 아래 그래프를 이제 같이 해석해 볼게요. 위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학생 수, 그러니까 국가의 발전 동력이 이제 인구 증가도 한 요인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인구 증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인구 증가하는 추세가 줄어들고 있고 이제 노인분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약간 선진국들이 대부분 이렇긴 한데 국가가 계속 발전하려면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 미래가 될수록 이제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넘어가 볼게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 이제 나라에 인구가 없으면 나라가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교과서 61쪽입니다. 인구 구성은 연령별로 크게 14세 이하의 유소년층, 65에서 64세의 청장년층, 65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냥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요 이제 색깔과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오른쪽 맨 끝에 보면 년, 왼쪽 맨 끝에 보면은 퍼센티지 보이죠. 그래서 1970년대부터 이제 2050년 예상하는 그 수치까지 나와 있고요. 왼쪽에 퍼센트 인구 구성 비율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색깔에 따라서 유소년은 초록색, 청장년은 이 약간 파랑색, 회색 섞인 계열, 그다음에 노인층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보면은 이제 그래프를 해석해 봅시다. 청장년층이 계속 줄어들고 유소년층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14세 이하 유소년층 인구의 변화는 뭐 계속 감소하고 있죠.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의 변화는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특징은 이제 점점 그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그 그래프 2050년 그래프 여러분들이 완성해 보세요. 다음 이제 아까 위에 거 읽은 거고 아래 거 읽어볼게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은
구성 비율은 저출산 고령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이를 적게 낳는 가정이 늘면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수는 점점 줄고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구 구성이란 뭐 유소년층, 청년층, 노년층 해서 국가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나이를 기준으로 나눈 거죠. 인구 구성을 연령별로 나누어 보세요. 뭐 나눠져 있죠. 네, 다음은 교과서 62쪽입니다. 선생님이 광고 읽어볼게요. 공익광고 시대별 인구 정책 포스터를 보고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해 봅시다. 원래 여러분 지하철 타면은 노약자석이 되게 좁게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노약자들이 앉는 곳인데 미래가 되면은 이제 아이가 더 적나 봐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런 모습 상상을 해보셨나요? 아이보다 어른이 많은 나라 상상해 보셨나요?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의 나라,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 중인 나라, 2050년 노인 인구 비율이 37.3%에 이르는 나라, 그곳이 다름 아닌 우리나라입니다. 매우 안 좋은 소리들이죠. 내 아이를 갖는 기쁨과 나라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의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네, 뭐 이런 광고인데요. 이게 다 안 좋은 지표예요. 최저 출산율이 제일 낮다는 거고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 중이라는 거, 노인 비율이 저렇게 될 거라는 거. 그러면은 뭐 한 2100년, 2150년이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광고의 내용은 뭐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자 하는 취지가 있겠네요.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겠죠. 낮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구가 줄어들겠죠. 지금 뭐 5100만이라 했는데 뭐 4000만, 3000만, 2000만 이렇게 되다가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인구 피라미드 읽기 자료 해석 교과서 63쪽입니다. 인구 피라미드는 특정 지역이나 나라의 연령별, 남녀별 인구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로 연령별 인구 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인구 피라미드를 읽는 방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 모습을 살펴봅시다. 인구 피라미드를 읽는 방법 가로축은 남녀 인구 비율을 좌우로 나타낸 것이다. 세로축은 연령을 5세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며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고연령이다. 연령별 인구 구성에 따라 인구 피라미드 모양이 달라지며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많을수록 피라미드형이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보면은 이게 피라미드형이죠. 피라미드라 하면은 보통 그 삼각형 모양. 선생님이 그림판 꺼내 볼게요. 안 그래? 이게 약간 피라미드형이죠. 여러분 과학 시간에 먹이 피라미드 이런 거 배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보면은 이렇게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게 피라미드형이고 이제 지금 2018년 우리나라 되어 있는 거는 저런 걸 약간 항아리형이라고 해요. 항아리형.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뭐 정확히 똑같진 않지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이 어떤 느낌을 말하려는 건지 알겠죠? 피라미드형일수록 인구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속도가 좀 천천히 돼야 국가가 좀 경쟁력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확실히 출산율이 좀 적긴 합니다. 여러분들 넘어가 볼까요? 이제 선생님이 각 슬라이드에서 과제나 질문한 거에 대해서 공책에 답변을 쓰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 것도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 이제 63쪽까지 교과서 사회에 교과서 해서 과제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